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트앤컴의 대표 이현수입니다. 오늘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뉴미디어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 홍보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원천 기술, 또 단계별 홍보 실행 계획 수립 방법, 뉴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방법, 그리고 문화기획자의 홍보 역량 키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홍보 트렌드를 이해하고 계획 수립에 유용한 빅데이터 활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뉴미디어 채널 콘텐츠 기획과 운영 방법을 이해해서 학습자별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문화기획자의 홍보 역량을 높여 기관과 사업의 브랜딩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돕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홍보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원천 기술 관련입니다. 여기 온 분들은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기관은 홍보 비용이 부족한데 어떻게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작은 조직, 개인의 작업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지금 사업을 진행할 인력도 부족한데 그럼 홍보는 누가 담당하지? 우리 기관도 SNS 채널 개설하고 나름 열심히 콘텐츠를 올리는데 왜 빵 뜨지 못할까? 이런 고민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뿐 아니라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혹시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이게 O인지 X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꼽아보세요. 자, 갑니다. 홍보 마케팅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온라인 홍보가 대세라고 해서 우리도 온라인 채널 다 만들기는 했는데 그럼 된 거겠지? 홍보 마케팅은 잔머리와 술수로 하는 것이다. 우리 조직 홍보 마케팅은 담당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홍보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홍보 마케팅 효과 지금 당장 입증할 수 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 정답은 모두 X입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홍보, PR, Public Relations, 즉 공중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공중이라고 하면 시민, 국민, 또 우리 조직, 정부, 지역사회, 주주,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 공중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홍보입니다. 저는 홍보 마케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겠습니다. 홍보 마케팅은 나를 찾아줘 라는 것입니다. 즉 타인이 나를 알아보고 나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홍보입니다. 그럼 이런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친한 친구 사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주 만나고 또 서로 믿는 사이가 되는 게 친구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과 홍보는 무척 닮아 있습니다. 홍보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이 찾아오기 쉬운 자주 찾는 채널을 통해서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홍보하는 사람은 가슴속에 이런 화살표 하나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홍보 활동이 우리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적합한지, 우리의 지금 활동이 이 화살표 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가끔 홍보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는데요.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 즉각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간혹 노이즈 마케팅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이 화살표 밖에 있는 활동입니다. 즉 적절한 홍보 활동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홍보 활동이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홍보물이 우리 조직이 지향하는 미션에 이 화살표에 잘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소셜미디어 채널들일 텐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트렌드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소셜미디어 채널은 전 국민의 50%가 하루 평균 60분씩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또 지난해에 비해서도 시간이 조금 늘어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어떤 이유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제1 이유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순입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업로드 활동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감소를 한 반면 쇼폼 콘텐츠에 대해서는 더 선호와 또 경험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홍보 환경, 또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우리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매번 이렇게 바뀌는 환경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혹시 홍보 마케팅에는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원천 기술, 즉 근원이 되는 기술입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확고한 룰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보는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산업의 흥망, 세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더 새로운 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백인 백색, 또 100가지 홍보 마케팅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매번 다른 기획과 조사, 실행을 해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홍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홍보 마케팅에 원천 기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진정성, 미시감, 데이터 오리엔티드, 가시화, 타이밍, 큐레이티브, 이 6가지 요소는 홍보 마케팅에서 시대와 변화를 관통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 제 첫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착한 홍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착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구호적인 의미를 넘어서 공정성과 또 착한 그 진정성에 반응하는 MZ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특히 착한 홍보를 통해서 구축을 한 좋은 이미지는 위기 상황 때의 우리 브랜드와 우리 조직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진정성은 단순히 착한 것을 넘어서 우리 조직의 가치와 미션과 닿아 있을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 청소 장비 전문 브랜드인 카처는 30년 동안 세계문화유산 클리닝 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또 러시모어 마운틴의 큰바위 얼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유산을 클리닝하는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청소 전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세계문화유산을 청소를 한다라는 이 컨셉이 자신의 그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또 전 인류에게도 공감이 주는 그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주댐을 청소를 하고 또 벽화를 그리는 충주댐 아트 클리닝을 시행을 해서 큰 화제를 모음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원천 기술은 미시감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새로움을 찾다입니다. 기시감, 데자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또 잘 모르는 장소이지만 익숙한 느낌을 받는 게 데자뷰, 기시감이라며 미시감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익숙한 것에서 생경한 느낌, 또 아주 새로운 느낌을 받는 것을 미시감이라고 하는데요. 홍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가치와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해서 그 새로운 가치를 더 부각을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김밥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김승우 대표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승우 대표는 자신의 사업을 김밥 사업이 아닌 쇼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김밥을 만드는 것을 쇼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또 고객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직원들에게는 공연을 하는 것처럼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김밥 사업으로 규명을 하는 것과 쇼 비즈니스로 규명을 할 때 어느 것이 더 확장성이 있을까요? 바로 후자일 것입니다. 또 최근에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공주의 다이어리라고요.
공주, 우리가 지역명으로 늘 사용을 하던 그 공주를 프린세스, 공주로 치환을 해서 공주의 그런 장신구 또 이런 모습으로 핑크빛 또 배경을 쓰고 아기자기한 아이콘을 써서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쭉 사용을 해오던 공주라는 이 이름을 새로운 조금 다른 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홍보는 기존에 익숙한 것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서 새로움을 찾는 그러한 그 기술을 말합니다. 세 번째 원천 기술은 데이터 오리엔티드입니다. 이제 감 말고 데이터로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지능을 올리는 비법은 바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자료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언론 기사를 분석을 하는 빅하인즈, 또 소셜미디어와 또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를 분석을 하는 썸트렌드, 블랙키위 등이 유용한 툴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해하고 문화예술, 또 시사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구독 구입안에 다양한 뉴스레터나 또 자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변화하는 사회를 또 우리 세대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용한 자신만의 정보 취득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텐츠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가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빅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몰 데이터도 무척 중요합니다. 스몰 데이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활동을 하고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축적해온 우리만의 고유한 정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SNS 채널 방문객과 이용 추이에 대한 해석, 또 게시판 등에 접수된 민원이나 의견, 또 행사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담당자의 소회, 에피소드, 또 개개인의 컴퓨터 안에 있는 기획안, 또 자료 조사했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우리만의 스몰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 네 번째, 가시화입니다. 홍보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가시화해내는가의 문제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가시화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과 정보를 모이도록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봅니다. 서천군에서 맹문동 꽃축제를 개최를 해서 많은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올해 재미있는 사전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바로 맹문동 꽃축제 홍보 연남동 팝업 스토어를 개최를 한 것입니다. 서천 맹문동 조향실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향사가 만든 향기를 같이 나누는 팝업이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맹문동 이 보라색 꽃이 향기가 없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천군은 향기가 없는 꽃으로 축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 내용을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풀어낸 거죠. 향기가 없지만 조향사가 향기에 맞게 또 서천군의 이미지를 담은 향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컨셉이 큰 재미를 모았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교육청이 배포한 굿노트 스터디 플래너였는데요. 지금 교육부와 경기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또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스터디 플래너를 배포를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같지 않게 세련되고 예쁜 디자인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공공기관의 노력을 이러한 직관적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굿즈를 통해서 잘 드러내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홍보 마케팅의 원천 기술은 가시화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 다섯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홍보하는 사람에게 타이밍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홍보인의 타이밍은 실기하지 않는 것, 즉 해야 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과 또 순발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홍보 마케터는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또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희 홍보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재미있게 꾸준히 회자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2013년 미국 슈퍼볼 정전에서 빅히트를 했던 오레오 광고입니다.
2013년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기인 슈퍼볼에서 37분간 정전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모두 핸드폰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때 정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트위터에 오레오 광고가 떴습니다. 이는 그 정전을 빗대서 재미있게 표현을 한 광고였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랐죠. 어떻게 오레오는 정전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떻게 이런 광고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레오에서는 슈퍼볼을 앞두고 카피라이터, PD, 디자이너 등을 관련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 광고를 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전이 일어났을 때 정말 10분, 20분 안에 재미있는 광고를 만들어서 냈던 거죠. 보통 슈퍼볼에서 30초 광고가 4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오레오는 무료 트위터 광고로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만들어냈던 거죠. 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도 이색적인 기념일 행사를 벌친 게 있는데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재미있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보통 사탕을 나누는 화이트데이에 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3.14 파이데이를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3월 14일에 아인슈타인의 생일인 걸 착안을 해서 우리 과학계의 아이돌 아인슈타인의 생일 잔치를 한다는 컨셉으로 재미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즉 모두가 하는 그런 똑같은 행사가 아닌 국립중앙과학관만의 독특한 컨셉과 또 아이덴티티를 넣은 재미있는 행사를 시기에 딱 맞게 시행을 한 것이죠. 또 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에서도 재미있는 영상이 떴는데요. 밤양갱이라는 어떤 가수 비비의 밤양갱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해서 실제로 미사일이 폭격을 하는 그 영상을 밤양갱 노래에 맞춰서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엄숙할 것 같은 공군의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이 유머러스한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실기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펼치는 재미있는 홍보 마케팅의 기술은 큰 화제와 또 호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입니다. 바로 큐레이티브입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보다 더 힘센 것이 큐레이티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는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편집하고 선택하고 재가공해서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의 컨텐츠를 또 여러 가지 채널에 맞게 다시 재가공을 해내는 다양한 큐레이션의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계별로 홍보 실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홍보 담당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hings first입니다. 자, 갑니다. 나는 일로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고 즐기고 있는가? 체크하셨나요? 우리 채널의 현황을 업데이트해서 알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방문자 수, 전체적인 채널의 이미지, 그리고 컨텐츠의 종류를 나는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또 우리 채널에 올라온 문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이에 답하고 있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우리 기관의 연간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계획을 알고 있는지, 또 우리 서비스, 조직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는지, 단순한 소개 자료가 아닌 더 깊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스토리 등을 나는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또 우리 기관만의 스토리가 있는지, 단순한 스펙이 아닌 우리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을 보았을 때 정책이나 행사, 서비스 등 팩트가 아닌 또 사람이 보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홍보 계획 실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레이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상황을 분석하는 리서치,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 액션,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레이스는 여러 번 반복을 하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 전 단계를 다시 점검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맞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액션, 기획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 계획을 짤 때는 목표를 세우고 타깃을 정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세우기.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고 또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 참여율을 높인다는 것보다 3개월 내에 3,000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라고 수치화를 하면 우리가 좀 더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은 타겟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홍보의 화살을 누구에게 던질 것인지, 우리의 핵심 타겟별, 핵심 타겟을 규명을 하고 그것에 맞는 채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만들어야죠. 이 캠페인을 관통하는 쉽고 직관적인 메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개월 내에 3,000명의 참여율을 이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33 프로젝트 혹은 3,000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쉽게 짓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쉽게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이 위에는 나의 고객이 즐겨 찾는 채널을 찾아서 채널을 운영하는 전략을 펼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부 실행 계획은 더 세분화돼서 만들수록 더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거치게 되면 우리는 점검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수치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분석을 해내고 또 정성적인 부분은 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홍보 마케팅 기획에서 유용한 정보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찾게 될까요? 자신만의 정보 찾는 루틴이나 루트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얻는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빅데이터 툴을 통해서 정교한 타겟팅을 하고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돈 주고도 못 사는 스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축적을 해온 우리만의 고유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부 채널 분석 자료라든지 방문객 분석 자료라든지 그리고 동료와 함께 축적해온 경험들이 스몰 데이터입니다. 아날로그도 힘이 셉니다. 책, 신문, 잡지, 우리 논문 등 정제된 정보에서도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하고 소비자가 되어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홍보에서도 아주 중요한 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짜배기 정보는 내부에서 나온다입니다. 간혹 홍보 담당자는 홍보팀 혹은 홍보 담당자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 담당자는 좀 오지랖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우리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툴인 빅카인지입니다. 이 빅카인지는 100여 개의 종합 일간지, 또 방송, 또 경제지 등 또 지역 일간지 주요한 언론 매체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검색어가 어떠한 기사로 나오는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또 어떤 크기고 어떤 형태고 어떤 연관어 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언론 홍보를 할 때도 중요한 단서가 되고 또 관련 그 타겟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도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았을 때 1년 동안 얼마만큼의 기사가 생산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고요. 또 이 검색어 관련해서 어떤 연관어, 사람, 정보, 기관들이 어떤 연관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검색어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느 시기에 기사가 많이 생산되는지도 가늠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향후 언론 홍보나 다른 전략 매체를 활용을 하고자 할 때 좋은 인사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소셜미디어에서도 우리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툴인데요. 썸 트렌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검색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 그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했을 때 SNS 채널에서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SNS에서 어떤 연관어가 서로 결합이 되어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긍정, 부정어를 또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검색을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긍정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데 지역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인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혹 만약에 부정적인 그런 그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향후 컨텐츠를 만들 때 이 부정성을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컨텐츠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또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컨텐츠 계획을 할 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우리가 PC에서 더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모바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는 PC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봐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PC를 통해서 무언가 정보를 찾는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또 20대, 50대가 많이 보입니다. 또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많이 보고 있네요. 또 요일로 보면 평일에 검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보다는 평일이 더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죠. 혹은 여행이라든지 뭐 레저에 관한 것들이라면 아무래도 주말, 목, 금, 토, 일에서의 검색이 높을 것으로 추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계획을 세울 때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평일에 컨텐츠를 내면 효과적이겠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또 분석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큰 원칙은 내 안에 답이 있답니다. 나의 컨텐츠에서 가치와 고객을 찾아내야 하는 건데요. 아까와 같은 빅데이터와 트렌드는 읽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수치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추론하고 해석해서 우리의 컨텐츠 계획의 방향성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을 통해서 화제성을 높이고요. 또 홍보는 때가 있습니다. 시점별, 어떤 사회 이슈가 생기거나 혹은 주요한 시점별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신학기 혹은 여름 휴가철 또 연말 이런 중요한 시점에는 우리가 우리의 컨텐츠를 관련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기획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나 또 공동 작업자, 유관기관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연계를 하는 믹스앤매치의 효과도 아주 높고요. 또 하나 사람 이야기는 늘 효과가 좋습니다. 단순한 팩트라든지 정책을 알리는 정보 제공을 넘어서 그 안에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한번 잘 살펴봐서 콘텐츠로 만드는 것도 좋은 노하우입니다. 네, 뉴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채널은 각 채널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메시지 아래 유기적으로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채널별로 우리가 조금 더 성격과 목적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가장 사람들에게 멀리 확산을 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데요. 매력적인 비주얼과 또 세계관으로 팬덤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유튜브는 전 세대를 거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플랫폼이 되는데요. 정보 전달과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감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펀 컨텐츠로 폭넓은 세대에게 우리가 그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정보나 정책들을
좋은 컨텐츠로 전달을 하고 또 축적을 할 수 있는 채널이어서 홈페이지와 거의 유사하게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됩니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또 좋은 채널이 되는 것이죠. 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채널로의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카카오톡인데요. 지지자를 발굴을 하고 또 확산을 해 나갈 수 있는 채널이 됩니다. 정보용 컨텐츠를 내고 또 친구 맺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팬층을 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구독 기반 소통 툴로서 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활용한 뉴스레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방홍보원 또 그런 공공기관들의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소통을 해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도 하고 또 이벤트를 개최를 할 수 있는 또 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컨텐츠는 어떠한 전략으로 하면 될까요? 우리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내면 그것은 효과가 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를 내보내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앞서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사귀기는 좋은 컨텐츠를 그들이 자주 올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도 처음에 나를 소개하고 또 다음 이제 친분을 쌓으면서 도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만드는 이 단계로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내보내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우선 나를 소개하는 컨텐츠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컨텐츠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나를 인지시키는 컨텐츠를 내보내고 난 후에는 이제 조금 더 친분을 쌓는 컨텐츠를 기획을 할 수 있는데요. 사례 연구, 또 혹은 서비스, 스토리, 인터뷰, 혹은 매뉴얼 제공 등 우리의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또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그 채널을 구독을 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호응을 하게 하는, 나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단계로 컨텐츠를 내보내고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SNS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사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력 체인 채널과 또 메인 컨셉트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눈길을 끌고 우리가 주력을 하는 메인 채널과 컨셉을 정해서 주인공을 앞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운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다른 인물이라든지 스토리를 담아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스토리와는 좀 차별화되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컨텐츠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정책을 좀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딱딱한 문서를 그냥 그 그림과 글로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대에게 이야기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텍스트로 정리를 하거나 혹은 영상이나 시각적인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직원이나 그 관계자, 조직원들이 많이 또 출연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많은데요. 이는 호감도 높이고 또 신뢰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 국민, 잠재 대상과 함께 참여하는 착한 콘텐츠로 우리 기관의 ESG나 경영 철학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를 연계해서 더 강력하게 확산을 하고요. 엄숙함 대신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생활 밀착형의 짧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맛집, 여행, 브이로그, 쇼폼, 인스타툰, 퀴즈 등 재미있는 형식으로 전달을 해서 호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방공보원의 뉴스레터를 제작을 했는데요. 가늠이 가시죠? 군인, 무기, 훈련 이런 소재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좀 제한적인 그 대상이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우리의 그 컨텐츠에 누가 반응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의 컨텐츠는 50대, 60대의 남성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핵심 타겟을 위해서 우리는 무기 체계라든지 아니면 훈련을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재편집을 해서 내보내서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 반면 2030이나 또 여성들에게도 우리의 정보를 소프트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해서 여기자가 직접 체험하는 훈련이나 군생활 콘텐츠와 같은 좀 재미있는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고 또 군 전문 기자가 쉽게 풀어주는 군사와 또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제가 좀 딱딱하거나 또 그 제한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해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례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일랜드의 더블린과 뉴욕을 연결했던 포털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공간을 연결하는 문이란 뜻의 포털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 구조물을 뉴욕과 더블린에 설치를 하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두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메시지도 나누고 하는 재미있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털이 시행이 된 지 일주일 만에 폐쇄가 됐어요. 일부 사람들이 스크린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관심 있고 보고 싶었는데 마침 더블린에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다시 재개를 한 후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처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멋진 이벤트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연결해서 시행이 되더라도 이 화제성 이면에는 늘 이슈와 위기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홍보 담당자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그 잠재 이슈나 위기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피아노 축제인데요. Your City is Full Piano라는 제목으로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등 대도시의 어느 한 날 피아노가 온 거리에 이제 설치가 되고 이 피아노에 어린이부터 전문 피아니스트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와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행사는 한 2012년에 시작을 됐고 억시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이 시행을 했는데 이 비영리 재단은 문화활동이나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또 교육 프로젝트를 본인들의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을 하는 재단이에요. 이 본인들의 활동과 가치를 어떻게 집약해서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로 기획이 됐던 이 행사고 이 행사는 많은 사람들의 화제와 또 호응을 얻어서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의 아주 중요한 문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관의 철학과 가치를 보여주는 데는 이러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좋은 행사도 참 효과적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온라인 뉴스레터도 진성 팬을 확보를 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저희가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 뉴스레터를 같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향 어린이 박물관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 어린이 박물관의 담당자를 캐릭터화해서 화자로 내세워서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접근을 했고 또 글자 폰트도 마글레터 폰트도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아이덴티티를 직관적으로 또 디자인적으로도 좀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특별 기획으로 해서 아빠 육아, 조부모 육아 등 이 고향 어린이 박물관의 주요한 주체들을 엄마에서 아빠로 또 조부모로 확대를 해 나가는 효과를 좀 거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글레터처럼 이러한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서 우리의 정보나 또 가치를 전달을 함은 물론 또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같이 듣는 분은 지역에 기반을 한 문화 기획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로컬 콘텐츠로 녹인 로컬 마케팅은 아주 중요한 또 우리의 화두가 됩니다. 로컬 힙이라는 말이 있죠. 특정 지역만의 색깔이 담긴 식품, 공간, 관광, 굿즈, 서비스가 이 Z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힙한 것으로 각광받는 트렌드인데요. 그 어떤 세대보다 이 Z세대들이 로컬 관광과 로컬 문화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기획자에게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최근 화제가 됐던 두 지역 축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주 만두축제가 전통시장에서 개최가 돼서 지난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만두축제에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이 Z세대와 또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최자 등도 기대 이상의 성과에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또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보았을 때 이 만두를 주제로 한 축제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기획이 됐고 또 원주가 칼국수와 만두가 같이 합쳐진 칼만의 그 시초가 된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요소, 그러니까 만두로서는 전국 최초다. 그리고 칼만의 우리가 그 시초가 되는 도시다라는 이 두 가지 재미있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풀어낸 거죠. 그래서 만두라고 하는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아이템을 조금 미시감으로 좀 접근을 해서 또 한 줄로 딱 요약이 되는 컨셉,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엮으니까 재미있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젠지들을 열광을 했던 것은 좀 촌스러워 보이는 축제가 오히려 힙한 것으로 보여서 사진으로도 많이 공유하고 숏폼, 영상으로도 많이 공유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는 구미 라면 축제였는데요. 농심라면의 제조 공장이 있는 곳이 구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미 라면 축제 기간에는 당일 생산된 라면을 맛볼 수 있다는 재미있는 요소를 넣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도 구미 라면 축제도 라면이라는 이 흔한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까지 익숙했던 이 주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재미있는 컨셉을 엮어서 시행을 했을 때 또 더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의 문화 기획을 할 때는 로컬 인플루언서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지역에 보면 스몰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빅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10,000명에서 10,000명 이내의 그런 스몰 인플루언서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도보마포라고 하는 5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이 도보마포는 그 마포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로컬 브랜드를 소개를 하고 단순히 맛집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로컬 브랜드의 스토리 또 인물들을 조명을 해서 이 지역의 문화로 이 로컬 브랜드를 소개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고메부산이라고 하는 팔로워 6만 정도의 그 인스타그램 계정인데요. 이곳에는 부산의 맛집을 많이 소개를 하는 그런 계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메부산이 부산은행의 공식 계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 부산은행의 직원이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맛집을 소개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많이 호응을 얻어서 1만 명 정도가 되었을 때 이것이 부산은행의 공식 계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재미 더 신선하게 받아들여져서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의 로컬 인플루언서와 같이 협업을 할 때 조금 더 깊숙이 또 심도 있게 지역의 문화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라인 홍보의 성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한 계획, 또 꾸준한 실행입니다. 꼼꼼한 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수치화된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그 시행을 하는 것이죠. 대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마케팅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벤트를 시행을 하고 광고를 붙여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행이 더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기, 이것이 온라인 홍보의 중요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어떠한 과업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 담당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갈지를 한번 쭉 단계별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일단 우선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죠. 좀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채널 방문자를 증가를 하는 게 중요한지, 혹은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지,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현재 상황 분석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채널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컨텐츠가 반응이 좋았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유사 채널도 분석을 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겟 분석입니다. 홍보의 타겟층이 누구인지 행사나 사업별로 좀 세분화해서 들여다봐야죠. 이때 중요한 것이 스몰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경험치로 얻은 그런 축적된 그러한 그 스몰 데이터를 발휘를 해서 우리의 타깃 분석을 좀 섬세하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력 채널을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예산도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은 뭐 각 기관이나 사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더 좀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홍보 예산에서 보통은 40에서 60% 정도를 온라인 홍보에 할당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작은 기관일수록 또 홍보 예산이 작을수록 저는 온라인 홍보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홍보 예산의 그 안을 구성을 보면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새로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리고 담당자를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광고, 컨텐츠, 또 사이트 관리, 기타로 해서 뭐 예를 들면 4대 4대 1대 1 정도로 우리가 또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배분은 이제 담당자와 기관의 상황이나 또 의지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광고 대신 컨텐츠에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광고는 일시적인 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성 팬을 확보를 하고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하는 데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채널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해 나갈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큰 틀에서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를 수행하는 우리 문화기획자에는 어떻게 홍보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마인드를 갖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홍보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며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조직의 발전을 주도하는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과 개인 또 문화기획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홍보 마케팅의 원천 기술을 우리 문화기획자의 성장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공감력으로, 또 미시감은 기획력으로, 데이터 오리엔티드는 소통력, 가시화는 표현력, 타이밍은 타이밍, 큐레이티브는 학습력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문화기획자의 성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나에게 적용하는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 1번입니다. 기획력인데요. 문화기획자는 또 홍보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정보 수집가가 되어야 합니다. 익숙한 일을 새롭게 보기, 미시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 컨텐츠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일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이 기획력이 가장 1번 원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천 기술은 표현력인데요. 결국 홍보는 글과 말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매체에서의 글쓰기는 준 미디어 글쓰기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자가 되고 언론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죠. 그런 만큼 그 책임감과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정책이나 서비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글쓰기인데요. 이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돈된 말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정돈된 말은 생각의 정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문화기획자는 또 홍보인은 글쓰기와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천 기술은 소통력인데요.
데이터로 설득하고 네트워킹에 힘쓰자입니다. 데이터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탄탄한 기획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관계부터 돌보는 소중한 우리의 네트워킹을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맥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홍보로 또 문화기획자 일을 잘 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이 네트워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오랫동안 있는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여 국에서 출간을 하고 있는 레스토랑 정보지 자갓 서베이가 있습니다. 이 자갓 서베이의 시작은 팀 자갓 또 니나 자갓 이 부부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부는 뉴욕에 오래 살고 있는 변호사 부부였어요. 이 부부는 친구들과 같이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미슐랭이나 아니면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레스토랑 정보는 좀 엉터리인 게 많아. 실제로 가보면 별로인 점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 어때?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런 레스토랑을 자주 찾는 친구들을 또 모아서 200명 정도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200명 정도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평점을 쓰고 또 특징을 쓰고 하는 것으로 작은 정보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 거대한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킹은 나의 주변으로부터 작게 시작해서 더 확산이 되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적용하는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 네 번째는 학습력입니다. 변화를 학습하고 일상을 기록하자입니다. 홍보인은 끝없이 공부하고 변화를 이겨나가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적시 교육, just in time, 필요할 때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하고 정보를 찾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수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시간이 좀 간 뒤에는 가물가물해지기 일수 아닌가요? 또 컴퓨터 안에 폴더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수료한 강의 내용도 사실 나 혼자 알고 그냥 묻혀져 있는 것도 많죠.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또 공유를 하고 하다 보면 나만의 특별한 컨텐츠로 만들고 또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신만의 정보 습득 루틴을 만들고 또 습득한 정보는 기록하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워나가는 학습력이 필요합니다. 네, 나에게 적용하는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 다섯 번째는 공감력입니다. 소셜 감수성을 가지고 평판을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셜 감수성이죠. 우리가 재미만 찾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이러한 소셜 감수성에 섬세하게 우리가 촉각을 세워야 하는 것이 나의 성장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평판 관리의 시작은 내부에서부터입니다. 좋은 평판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평판을 망가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의 글이나 또 행동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또 나의 이 글이 소셜 감수성에 맞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면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원천 기술은 타이밍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는 홍보의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 직장에서도 요즘 일이 어때? 라는 이제 인사말을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잘 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내지는 않으신가요? 홍보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내부와도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응원을 받아내야 하는 만큼 우리가 이러한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일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를 해두면 정돈된 말이 나오고 이 정돈된 말이 우리가 꼭 필요한 홍보의 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는 홍보의 순간에 자랑하지 말고 숨지 말고 제대로 홍보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당신은 인플루언서가 될 상인가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 온라인 채널 관리를 좋아서 할 때 오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직원과 인플루언서, 인플로이와 인플루언서를 합친 인플루언서, 이 용어에서 보듯이 이 담당자가 좀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대상의 눈높이에서 활발히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 인플루언서는 조직에도 활기와 또 그 새로운 기획을 선사를 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S사에서는 인플루언서를 뽑는 오디션 프로젝트를 아예 회사 차원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어요. 이를 통해서 회사의 조직 문화를 젊고 유쾌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또 양산시의 유튜브를 담당을 하는 그 홍보팀장과 주무관도 꽤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들의 그 영상을 봐도 즐겁게 또 즐기면서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또 보는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즐기는 태도로 할 때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홍보인의 기본 마인드셋은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변하지 않는 홍보의 무기는 무엇이다? 진정성과 양질의 컨텐츠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은 새롭게 조합하는 미시감으로 세상을 보기, 그리고 자신의 취향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고 늘 노력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해보기,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는 소나기가 아닌 가랑비형으로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홍보 마케팅은 시대와 인간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홍보 마케팅 역량을 키워서 더 멋진 기획을 해내고 스스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가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홍보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원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을 6개의 키워드와 사례로 전달을 했죠. 진정성, 미시감, 데이터 오리엔티드, 가시화, 타이밍, 큐레이티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별 홍보 실행 계획 수립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홍보 계획 프로세스 레이스를 숙지하고 계획 수립과 기획에 유용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언론 기사나 소셜미디어, 포털 사이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사례와 함께 전달을 해서 홍보 마케팅 아이디어를 만드는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다음 3번째로는 뉴미디어 채널별로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는지를 채널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기획자의 홍보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보 마케팅 원천 기술 항목을 문화기획자의 성장과 홍보 역량 강화에 접목을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